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코로나19 백신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5월) 초 소규모 택지 발표, 그리고 5월 중에 민간 제안에 대한 통합 공모 등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6월 1일이 공식 결정일이기 때문에 또 국민들께서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분에서 빨리 당의 입장을 정리를 해야 된다. 현재 3명 중에 기소된 검사를 포함해서 징계 혐의가 드러난 2명의 검사들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를 착수하려 합니다. 실제 다른 법에서 적용되고 있는 차별적인 인식이나 이런 부분들에게도 좀 더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네, 하루가 지났지만 윤여정 배우의 오스카상 수상 이후 안팎에서 화제가 계속 파생되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그녀가 던진 다양성이란 화두에 반응했지만 저마다 미묘한 반응입니다. 잠시 뒤 전국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네,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끝났고 오늘 밤사이에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혹시 뉴스 도중에 결과가 나온다면 바로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와 노바백스가 계약한 코로나19 백신 물량 2천만 명분 가운데 최대 1,000만 명분이 3분기까지 도입되며 나머지는 연말까지 들어옵니다. 네, 또 백신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기술 이전 계약 연장을 추진하며 국내 허가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해 조기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동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한국을 방문한 노바백스의 스탠리 어크 회장과 코로나19 백신 조기 공급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2천만 명분 가운데 3분기까지 최대 1,000만 명분, 연말까지 나머지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노바백스 백신은 코로나19는 물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효과도 상당하며 안전성은 물론 보관도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노바백스 백신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노바백스 백신은 실제 사용에 있어서도 보관해서 별도의 콜드체인 필요 없이 일반 냉장고의 온도로 보관하면 되고 또 유통기간이 아주 길어서 양측은 내년에도 백신 생산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기술 이전 생산 방식의 계약 연장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노바백스 백신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국내 공장에서 기존의 위탁 생산 방식과 달리 기술 이전 방식으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첫 백신입니다.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코로나19 백신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기술 이전에 의한 생산 경험을 살려 향후 백신 개발 원천 기술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국내 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노바백스는 영국에서 임상 3상을 마치고 영국과 유럽 등에서 허가 절차를 진행 중인데 필요한 자료를 우리나라에도 서둘러 제출하고 식약처도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 등을 신속하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논의를 통해 내년 이후까지 백신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경찰과 소방 등 사회 필수 인력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지만 경찰은 접종 예약률이 여전히 낮습니다. 일선 경찰서 지휘부에서 접종을 독려하고 나서자 사실상 강요를 하면서 경찰 내부에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윤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접종 시작과 함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김창용 경찰청장. 경찰의 백신 우선 접종은 국민 안전 수호자인 경찰에 대한 배려이자 사회적 책무라며 독려했습니다. 부작용 대결
거 더 보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30분 대기하셨다가 가시면 됩니다. 청장부터 접종하고 나섰는데도 현재 경찰의 백신 접종 예약률은 60% 안팎에 불과합니다. 소방은 코로나19 대응 요원들이 한 달여 먼저 접종을 시작해 현재 예약률이 90%에 달합니다.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경찰 내부적으로 백신에 대한 거부감이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이달 중순 30대 여경이 백신을 맞고 혈전 의심 증상으로 입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접종을 강요한다는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경찰 내부 게시판 폴렛 등에는 아직 백신 예약을 하지 않은 경찰관을 상대로 간부들이 1대1 면담을 요청하거나 사유서를 내라고 지시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고지혈증이 있는데 인사성과에 반영한다니 수갑이라도 차고 백신 맞아야 하느냐고 항의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질병에 걸렸던 사람도 아니고 불안감에 의해서 백신을 거부하는 거에 대해서 불이익한 조치가 취해진다면은 그것도 법의 차별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강제가 이루어진다면은 기본권 제한의 문제는 논의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일 뿐 실제 인사상 불이익은 없다며 강압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접종한 경찰들 대부분 별다른 이상 증상이 없고 오히려 국민은 조기 접종을 부러워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방역당국은 경찰과 해양경찰, 소방 등 사회 필수 인력의 예방접종 시기를 6월에서 이달 말로 앞당겼습니다. 희귀 혈전증 발생 우려로 30세 미만은 접종 대상에서 제외해 대상 경찰관은 12만여 명, 접종은 다음 달 8일까지 이루어집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네, 국내 확진자 숫자는 이틀째 500명대를 기록하며 주춤하고 있지만 지난주 전 세계 확진자는 9주 연속 증가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감염도 확산하고 있는데 전염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미국 캘리포니아 변이까지 더하면 감염자가 1,500명은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이틀째 500명대입니다. 지난주 800명에 육박했던 것과 비교하면 많이 줄었지만 휴일 검사량 감소에 따른 영향이어서 확산세가 꺾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게다가 전 세계의 코로나 환자는 9주 연속 증가세입니다. 지난주 신규 환자는 568만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인도는 지난주 확진자가 217만 명, 사망자가 15,000명으로 증가세가 폭발적입니다. 독일, 캐나다 등 많은 국가에서도 예방접종 확대에도 불구하고 환자 발생 증가로 인해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파력이 더 센 것으로 알려진 변이 바이러스도 확산세입니다. 지난주에만 86명이 늘어 누적 535명입니다. 영국발 변이가 76명, 남아공발 변이가 10명인데 해외 유입보다 지역사회를 통한 감염이 52명으로 훨씬 많아 걱정입니다. 여기에 변이 분석은 하지 않았지만 변이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사람도 615명에 달합니다. 또 캘리포니아 변이와 인도 변이 같은 기타 변이 감염자도 363명으로 이를 모두 더하면 1,500명을 넘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에 대해서는 거의 한 60% 가깝게 국내 감염 사례의 약 16% 정도에 대해서는 변이 분석을 하고 있고 점점 그 비율을 높여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은 영국 변이에 대해선 일반 코로나 환자처럼 증상이 없을 땐 열흘 이후에 격리 해제하도록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네, 이르면 모레 2차 신규 공공택지가 발표됩니다. 규모는 15만 가구 정도, 공급 확대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정부의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최근에 다시 꿈틀대고 있는 서울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인지 주목됩니다. 신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2사 공급 대책에서 전국 15곳에서 20곳을 공공택지로 신규 지정해 26만여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광명, 시흥과 부산, 대저 등 10만 1,000가구가 1차로 발표됐고 이번에는 수도권 11만 가구를 포함한 14만 9천여 가구의 입지가 새로 공개됩니다. 4월 말 추가적인 신규 택지에 대한 발표, 5월 초 소규모 택지 발표, 그리고 5월 중에 민간 제안에 대한 통합 공모 등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심을 끄는 수도권 신규 택지에는 중소규모 택지들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 김포 고촌과 고양 대곡, 화전, 하남 간북지구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신규 택지 지정은 민간 토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보다 확실한 주택 공급이 가능한 방식으로 꼽힙니다. 이에 따라 서울과 접근성이나 교통 등의 입지가 좋은 곳이 지정되면 서울 주택 수요를 분산해 집값 안정에도 도움이 될 거란 전망입니다. 서울과 가까운 직주 근접 입지에다가 또 교통망의 수혜를 보고 그리고 동서남북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강남권을 대체할 만한 그런 신도시가 주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LH의 땅 투기 의혹이 사업 추진의 변수로 꼽힙니다. 당장 신규 후보지에서 또 다른 투기 의혹이 불거질 경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어서 정부도 사전 검증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투기 거래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살펴볼 계획으로 있고, 또 필요하면은 저희 국토부나 LH 직원들의 거래 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LH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면서 토지 보상 등의 작업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큽니다. 공급 확대 신호를 이어가려는 정부의 노력이 실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덜어줄 수 있을지 신규 택지 발표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네, 정부의 공급 대책이었고 부동산 민심 수습에 나서고 있는 민주당은 대책 마련을 위한 속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음 달까지, 그러니까 6월까지 결론을 낼 예정으로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와 함께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도 담길 전망입니다. 다음 달이면 5월이겠죠? 네, 최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4.7 재보궐선거 참패로 매서운 부동산 민심을 확인한 민주당이 첫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1시간 반가량 머리를 맞댄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완화는 물론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와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까지 모두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고 검토하되 종부세와 재산세가 매겨지는 6월 1일 전까지 매듭 지을 방침입니다. 6월 1일이 공시지가 결정일이기 때문에 또 국민들께서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분에서 빨리 당의 입장을 정리를 해야 된다. 속도전을 예고했지만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는 종부세 완화입니다. 부자 감세라는 당내 반발과 함께 차기 당권 주자들의 반대 목소리도 큽니다. 집을 그냥 갖고 있어도 조금 지나면 세금이 다시 내려가겠구나. 이렇게 사인이 오는 거죠. 저는 그 종부세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정도의 종부세도 거둘 수 없다면 저는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민주당은 종부세가 올해 말에 부과되는 만큼 논의를 뒷순위로 미뤄두기로 했습니다. 대신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의 대출 규제 조건 완화부터 시작해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1주택자들의 그 세부담이 급격히 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 전에 지방세법 등을 좀 개정할 수 있으면 해서 조금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또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축소나 조정도 필요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재보선 참패를 핑계로 개혁을 후퇴시킨다는 비판을 피하면서 동시에 중도층을 되돌아오게끔 할 수 있는 묘수를 찾을 수 있을지가 현재 민주당이 안고 있는 가장 큰 고민으로 보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네,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가상화폐 발언으로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민주당 안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 폐쇄 발언으로 곤혹스러웠던 기억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상화폐 광풍이 불던 지난 2018년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은 강력한 규제를 예고했는데 이게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와 비슷한 양상으로 이루어진다며 법을 통해 거래를 막고 거래소를 폐쇄하는 방안까지 검토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유시민 전 장관이 가상화폐는 도박과 같고 전 세계 사기꾼들이 모인 곳으로 본다고 한 발언까지 회자되면서 여론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2018년 당시 가상화폐 규제에 반대한다는 국민청원은
19일 만에 20만 명을 넘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최근 금융시장을 관리 감독하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다시 가상화폐 관련 발언으로 투자자들의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인정할 수 없는 화폐이며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어른들이 잘 가르쳐야 한다고 말해 사퇴를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한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은 잘못된 길로 간다고 분명히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고. 정부는 가상화폐 사업자와 투자자를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가상화폐를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건 여전히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제도권으로 가져온다는 게 그게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 가상화폐 자체를 기존의 무슨 화폐나 금융상품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그런 나라는 없더라고요. 이번의 경우 민주당의 입장이 다릅니다. 민주당 젊은 의원들을 중심으로 은 위원장의 발언은 명백한 꼰대식 발언이다, 낡은 인식이다 라는 비판이 이어졌고, 여권 대선 잠룡으로 꼽히는 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아예 정부가 틀렸다며 청년 세대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고 비판했습니다. 젊은이들은 우리와 함께 배워야 한다, 기술이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위험은 줄이고 미래는 열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정부를 강하게 질책한다는 점에서 대책 미비를 꼬집는 국민의힘과 오히려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를 투기성 강한 거래라고 엄포만 놓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있고, 관계 부처들 간에도 서로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떠넘기기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당은 지난 2018년 사태의 교훈을 되새기며 발빠른 대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화폐는 언젠가 정식으로 맞닥뜨려야 할 사안이긴 하지만 사전에 불필요한 논쟁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이스타항공과 그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회사에 555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끝났습니다. 4시간가량 진행이 된 실질 심사를 마치고 나온 이 의원은 취재진에게 충분하게 소명했다는 말을 남긴 뒤 검찰 호송차를 타고 전주교도소로 향했습니다. 이 의원 측은 영장 실질 심사에서 언론과 검찰의 피의 사실 공표로부터 피의자를 보호할 수 있는 건 사법부뿐이라면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밤 사이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남북 정상이 손을 맞잡은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입니다. 정부 차원의 기념 행사는 없이 조용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북 정책에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협력 재개, 판문점 선언 이행. 대북 민간단체들이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 앞에 모였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을 맞아 선언의 의미와 실천 의지를 되새기기 위해서입니다. 파탄난 남북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남과 북의 그야말로 진정성 있는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무조건 조건 없는 만남을 제안하고, 정부 측에서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참석했는데 착잡한 표정이 비겼습니다. 우리는 북측과 언제 어디서든 형식의 구애됨 없이 어떠한 의제에 대해서도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늘을 기해 북한 또한 판문점 선언의 정신에 따라 조속히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강원도 최북단인 고성군 제진역에서는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 개장식이 열렸습니다. 열차에 올라 입체 영상으로 금강산과 평양을 거쳐 백두산에 도착하는 가상여행 등 다양한 콘텐츠가 마련됐는데 평화와 통일의 필요성을 체감하게 한다는 취지입니다. 지난 3년을 회고하고 남북관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남북관계에 대한 전환적 사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과감한 화해 신호와 화해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든 상대로 하여금 선한 것에 대한 선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그런 태도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정말로 준비를 해야 될 것은 북한에 대해서 무엇을 줄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북한이 원하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근데 과거에는 우리가 북한에게 원하는 게 있으면 그것을 최대한 안 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땐 지금은 그럴 만한 사정이 아닌 것 같아요. 북한의 핵 능력이 너무 고조되어 있기 때문에. 4.27 일주기에는
기사나 담화 등을 통해 판문점 선언의 의미를 기렸던 북한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관련 언급은 일절하지 않고 있습니다. 빛바랜 4.27 3주년을 보내며 2018년의 성과가 이대로 무의로 돌아갈지, 머지않아 정세 전환의 계기가 마련될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을 맞아 남북관계 진전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특히 다음 달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갈 길을 찾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성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분단 후 처음으로 남과 북의 정상이 군사분계선에서 만나던 날. 이 역사적인 장소에서 만나니까 또 대통령께서 이렇게 분비선까지 나와서 맞이해 준 게 정말 감동적입니다. 배석자 없이 단 둘이 대화를 나눈 도보다리 회담까지 마친 남북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하는 4.27 판문점 선언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북미 관계가 틀어지면서 남북 관계는 그날의 기억만 간직한 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보다리의 풍경이 아직도 눈에 선하지만 하노이 북미 회담 결렬 이후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을 맞아 다시 대화를 시작해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판문점 선언의 성과로 한반도 정세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서도 지금의 평화는 미완의 평화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통을 겪으면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릴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그 계기로는 다음 달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언급했습니다. 한미 간의 긴밀한 조율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킬 길을 찾겠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은 물론 북미 간에도 대화의 물꼬가 트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혀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남북미 대화 재개에 대한 미국의 동참을 강하게 호소할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술 접대 의혹이 불거진 검사 3명 가운데 1명만이 재판을 받고 있지만 법무부는 이들 모두에 대해서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또 징계와 별개로 직무 배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2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서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수사받은 검사 3명 가운데 1명만 재판에 넘겼습니다. 나머지 2명은 향응수수 금액이 청탁금지법 처벌 기준인 100만 원을 넘지 않는다고 결론 낸 겁니다. 이들에 대해선 감찰을 통한 징계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지난 19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기소된 1명을 포함한 2명의 징계 방침이 정해졌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3명 중에 기소된 검사를 포함해서 징계 혐의가 드러난 2명의 검사들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를 착수하려 합니다. 법무부는 남은 1명의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로 확인 작업을 해왔는데 최근 해당 검사가 당시 술자리에 자신도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김 전 회장이 술자리에 합류했을 때 불편함을 느껴 곧장 자리를 떴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큰 사정 변경이 생긴 만큼 검사 2명에 이어 남은 1명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특히 직무집행 공정성과 관련이 있다면 당사자가 직무 배제되는 게 맞는다며 이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수사를 맡은 남부지검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한 만큼 제 식구 감싸기로는 볼 수 없다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는 대로 수사팀의 내용을 공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의혹에 연루된 검사 3명 중에는 1명만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감찰을 통한 실체 파악이 과거 수사 내용을 뒤집을 정도로 영향력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사건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가 검찰총장 후보군이 추려진 뒤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여부 결정도 덩달아 늦어지게 된 건데 이 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이 된다면 검찰이 총장 후보를 기소하게 되는 초유의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결정되면 위원회는 사건을 심의할 현안위원회 구성 작업에 먼저 착수합니다. 150에서 250명 사이의 심의위원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심의기일에 출석이 가능한 위원 15명을 현안위원회로 구성합니다. 소집이 결정되고 각종 절차를 거친 뒤 실제 회의가 열리기까지 과거 전례를 보면 보통 2에서 3주가 걸렸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은 15일, 검언유착 의혹 사건은 25일이 소요됐습니다. 일정을 조율하고 위원을 추첨하는 양창수 수사심의위원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수사심의위와 관련해서도 통상 하던 대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리하게 서둘러 일정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이 지검장 수사심의위원회 일정은 차기 검찰총장 인선과 맞물려 그 어느 때보다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만약 수사심의위가 신속히 열려 이 지검장 기소를 의결한다면 이 지검장이 차기 총장 후보로 지명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당장 이틀 앞으로 다가온 만큼 양 위원장 뜻대로라면 수사심의위는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이후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검찰이 검찰총장 후보자를 기소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추천위원회가 29일 이후 다시 열리고 그 사이에 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이 총장 후보가 되지 않더라도 현직 지검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는 여전한 만큼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이후에도 검찰 안팎의 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 1월 위안부 배상 판결로 가뜩이나 어려운 한일 관계가 더 심각해졌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존 주장도 반복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발표한 올해 외교 청소 내용, 도쿄 이경화 특파원입니다. 지난 1월 8일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한 판결이 나오자 일본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2015년 위안부 합의로 이미 다 해결됐다는 겁니다. 元慰安婦等による対日処女判決については国際法上も二国間関係上も到底考えられない異常な事態が発生したと。 이런 입장은 올해 일본 정부가 내놓은 외교 청서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강제동원 판결로 악화한 한일 관계가 위안부 판결로 더욱 심각해졌다며 한국이 책임지고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은 올해도 계속됐습니다. 한국에 대한 기술은 중요한 이웃 나라로 북한에 대한 대응을 포함해 협력이 불가결하다는 내용이 지난해에 이어 유지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매년 발간하는 외교 청서는 한 해의 외교 성과와 국제정세 분석 등을 담은 일종의 백서입니다. 지난해 9월 취임 당시 아베 내각의 외교 노선을 계승하겠다고 스가 총리가 공언한 대로 한일 현안을 둘러싼 입장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安倍政権が進めてきた取り組みをしっかり継承して、そして前に進めていく、そのことが私に課された使命である。 북한에 대해서는 탄도미사일 발사는 국제사회의 심각한 위협이라고 기술했고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이 최우선 과제라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올해 외교청서에서는 특히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히는 등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한 점이 두드러졌습니다. 미중 대립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힘의 균형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최근 열린 미일 정상회담 등을 중요한 외교 성과로 담았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화입니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오늘 외교 청서를 통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다시 주장한 데 대해서 소마 히로이사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를 초치해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했습니다. 외교부는 또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일본이 거듭 부질없는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인식 관련해서는 일본 정부가 1993년 고노다마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등에서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 통감과 사죄, 반성의 정신에 부합하는 행보를 보이라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재보선 참패 이후 부동산 민심 수습에 나선 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회의입니까? 네,
바로 여쭤볼게요. 일단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 4.7 보궐선거에 민주당이 어쨌든 패배했고요. 그 패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이제 다 부동산을 들고 있죠. 그러니까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사실은 그동안 뭐 여러 의원들이 뭐 김병욱 의원은 뭐 종부세, 재산세 완화 얘기도 나왔었고요. 뭐 예. 공급 대책도 나왔는데 결국은 이제 각자 개인이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당에서 통일적으로 일단 갈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아마 특별위원회를 만들자 그랬고 지금 아마 논란이 가장 많은 거는 뭐 공급을 늘려야 된다는 부분에도 동의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재산세, 1가구 1주택 재산세를 좀 부담을 경감시키자. 집이 많이 올랐으니까, 공시가 올랐으니까 그 부분도 어느 공감대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생애 최초 주택하는 사람들, 구입하는 사람들한테 대출 규제, LTV나 DTI 좀 완화해 주자. 여기도 어느 정도 공감대 있는데 가장 뜨거운 게 이제 종부세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김병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도 지금 공시지가 기준이 9억인데 12억으로 높이자 그런 거였고, 왜냐면 안 높였을 경우에는 서울 시내 뭐 한 4분의 1 정도가 들어간다. 올해부터 있는데 또 일부에서는 좀 반대하는 내용이 있어서 요게 얘기는 아직 이제 당내에서 의견이 통일된 것 같지 않은데요. 좀 미룬 것 같던데요, 종부세 논의는? 그렇죠. 이 특별위원회가 사실은 어찌 보면 그 논의를 모으는 장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여러 가지 지금처럼 어쨌든 이제 수석 대변인이 뭐 없을 것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은 이제 세금이라 그러면 종부세만이 아니라 재산세 문제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종부세라고 특정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았는데, 근데 어쨌든 당내 개인들은 저는 각자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 대변인이나 뭐 비대위원장은 당대표격이잖아요.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 안 돼요. 그건 약간 혼란스러워 보이거든요. 네. 야당도 그 부분 비판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각 개인이 어떤 의견을 발표하는 것과 지도부에 있는 의원들이 발표하는 거는 조금 좀 달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단 이 종부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방향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스피커를 하나로, 그러니까 대변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뭐 비대위원장인지 한 사람이 어쨌든 통일된 의견을 내는 게 저는 좀 시장이나 아니면 야당한테 혼란을 덜 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러니까 종부세와 재산세가 매겨지는 그 과세 기준이 되는 6월 1일 전까지 결론 내겠다고 밝혔는데, 일단 홍익표 정책위 의장 얘기를 듣고 나서 평론가님께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1주택자들의 그 세부담이 급격히 오른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 전에 지방세법 등을 좀 개정할 수 있으면 해서 조금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네, 평론가님은 지금 시점에서 민주당의 어떤 특위 1차 회의 어떤 의미가 있고 앞으로 좀 어떤 묘수를 좀 찾아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4.7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민주당에서 부동산 관련해서 너무 많은 목소리들이 쏟아졌어요. 네. 그런데 현근택 변호사님 말처럼 개별 의원이 본인의 지역구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의견을 달리 내는 건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는데 네. 원내대표와 수석 대변인이 싸우는 듯한 이런 모습까지 연출되는 건 국민들 보기에 우왕좌왕, 이 네 글자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나마 이 회의를 열면서 어느 정도 원 보이스를 만들겠다는 기조 자체에는 동의를 합니다만, 지금 가장 중요한 내용 두 가지가 1주택자들의 세 부담 경감, 이건 재산세 좀 감면해 주겠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지금의 대출 규제로는 신혼부부나 청년 세대 집 못 산다는 건 인정한 거죠. 야당에서 지난 2년, 3년 동안 줄기차게 이야기해왔던 부분입니다. 숱한 언론들이 지적해왔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동안 왜 이렇게 안 듣다가 이제서야 이 움직임에 나서는 것인가. 조금만 일찍 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우선 많이 들고요. 네. 이 외에도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재산세 감경 같은 경우는 단순히 세율 인하뿐만이 아니라 지금 공시가가 상승하는 속도가 너무 가팔라요. 문재인 정부에서 공시가 현실화율을 장기적으로는 이제 90%까지 끌어올린다고 했는데, 모든 것은 점진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공시가 많이 오른 것, 이 속도 때문에 사실 4.7 재보궐선거 이전에 엄청난 민심의 반발이 수도권에서 일어났던 셈이거든요. 네. 이 공시가 현실화율, 그리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공시가 대체 어떤 기준으로, 무슨 기준으로 책정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민주당의 대책에서 빠져있는 게 공급 대책입니다. 근데 민주당은 여전히 변창흠 전 장관이 남기고 간 2사 공급 대책 위주, 또 3기 신도시 위주로 공급을 끌어가겠다는 것인데, 지금 뭐 3기 신도시도 그렇고 2사 공급 대책도 그렇고 보면 공공임대 위주예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건 그것만으로는 절대 이 국민들의 수요를 맞출 수 없다. 민간 공급을 확대해야 된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알맹이가 쏙 빠져 있어요. 사실 저는 2사 공급 대책 잘 되기 어렵다고 보는 게, 당장 노원이나 마포 보면요, 지역구 국회의원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공공임대주택 공급하겠다고 박영선 후보가 밝히자 그 지역의 정청래 의원, 우원식 의원, 김성환 의원이 다 반대했어요. 우리 동네 공공임대 아파트 더 못 짓는다고. 여당 국회의원들도 들고 일어나서 반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2사 대책 계획대로 공급할 수 있겠습니까?
공공을 고집해서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목표한 공급 물량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민간 공급량을 대폭 늘리는 그런 방향 전환이 논의되지 않는다면 알맹이가 빠진 정책 변화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정리해 보면,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선 재보선 민심은 확인했는데 또 당내에서 개혁 후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비판을 받고 있고 그런 모양새는 싫고 중도 측은 잡아야 되겠고 묘수를 좀 잡아야 되는데 지금 평론가님께서 두 가지를 지적하셨거든요. 알맹이란 표현을 쓰시면서 공시지가 문제, 공급 대책 문제가 빠졌다고 하는데 변호사님 덧붙여서 어떤 설명을 지금 이제 하시겠습니까? 민간 대책을 말씀하시는데 어찌 보면 이제 재건축 재개발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재건축 재개발이 빠졌다는 건데 뭐 재건축 재개발도 아마 저는 포함될 걸로 보는데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러니까 공공은 자꾸 지금 주택 공급은 안 하고 임대만 말씀하시는데 네. 공공하고 임대는 다른 부분이죠. 지금 이제 3기 신도시의 수도권 30만, 전국 80만도요. 대부분은 민간 분양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택지를 공급해서 민간 아파트를 분양하는 거예요. 민간이 짓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공공 주도를 공공 임대 주도로 해석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저는 사실은 오히려 민간 주도의 안 좋은 모습을 봐요. 제가 사실 수지 살거든요. 근데 분당 판교와 수지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확실히 달라요. 공공은 딱 전체를 토지를 분양해서 도로를 놓고 만드는데 이 용인이나 수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길이 엉망이거든요. 가보면. 그게 사실은 공공 민간의 차이라고 봐요. 오히려 그래서 저는 택지 공급은 공공이 하는 게 맞다. 그리고 공공도 이번에 아마 추가 15만 대책이 또 나올 겁니다. 그것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신도시 정책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마 지켜보면 될 것 같고 공시지가 상승 부분은요. 사실은 장기적으로는 공시지가와 시가는 어느 정도 맞추는 게 맞아요. 우리가 대부분 뭐 재산 등록할 때 보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파트 현시가 한 20억인데 한 8억 이렇게 9억 신고하거든요. 그 갭은 물론 말씀처럼 올해 뭐 15% 이렇게 올랐다 이건 아니라고 봐요. 저도. 그래서 뭐 10%를 하자 아니면 그 인상률을 낮추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맞춰가는 게 맞다고 보고 지금 저도 근데 한 가지 드리고 말씀 싶으면 사실은 종부세도 6월 전에 결정을 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종부세는 국세지만 종부세법이라는 게 따로 있지만 다 지방세법을 준용하게 돼 있습니다. 재산세 규정을 준용하게 돼 있어요. 근데 재산세 납부 부과 기준이 6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같다는 거죠. 그렇죠. 예. 기준이 같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 어려운 문제라고 해서 뒤로 미룬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재산세 문제 하면서 한 번에 논의를 해서 해결하는 게 저는 뭐 맞지 지금 않냐고 민주당에서 종부세를 뒤로 미룬 이유는 뭐죠? 아무래도 이게 지금 각 지역 뭐 지역구에 나옵니다만 아무래도 강남이라든지 분당권에 있는 사람들은 특히 서울 노도강이나 이렇게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구원들은 당연히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거예요. 근데 뭐 강북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지역은 별로 관계 없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부자 감세 아니냐 논리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근데 이 기본 논의가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은 어려운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종부세가 처음에 만들었던 취지 약간 부유세 개념이었거든요. 상위 뭐 1, 2% 정도였는데 이게 지금 만약에 서울 올해 집값 아파트만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한 4분의 1 정도 들어간다 그러면 사실 과도한 건 맞아요. 그럼 저는 그렇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이 논의도 같이 하는 게 낫다. 왜냐하면 이게 늦어진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거든요. 예를 들어 가격이 확 떨어진다면 모르겠지만 이게 계속 또 많아졌지 줄어들진 않아요. 대상자가. 그렇게 본다 그러면 좀 어려운 문제지만 저는 이번 기회에 논의할 때 한 번에 논의해서 해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덧붙이실 말씀 있으세요 혹시? 그러니까 확실히 이 현근택 변호사님 정도의 반성을 민주당 지도부가 하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대안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 종부세 관련해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진성준 의원이나 사실 여당의 정책 통일하는 분들, 전략 통일하는 분들이 이거 1%의 문제다 왜 상위 1% 깎아주느냐 이렇게 치고 나와버리고 또 소병훈 의원 같은 경우는 종부세 감면 논의가 일어나자 본인 SNS에 이게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입을 닫아라. 굉장히 훨씬 더 격한 발언을 쓰잖아요. 이게 결국 이념의 문제가 되어버리면 먹고 사는 문제, 세금 문제에서 빗나가서 이건 부자 감세는 아니냐 이 문제로 가게 되는데 민주당이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이번에 서울 선거에서 패배한 것은 서울 선거뿐만이 아니라 다가오는 대선에서 수도권에 이제 분당이나 일산도 최근에 집값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이런 지역구들이 전부 다 이제는 종부세 대상 지역으로 포함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너무 지나친 이념 논쟁 때문에 우리가 부자 감세해 줄 수 없다. 이런 방향을 가지고 이 논의가 지지부진 6월 1일 넘기게 되면 대선에서도 끝까지 저는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얘기는 여권 내부에서 어떤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어떤 정책의 방향을 놓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야당에서는 또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급등입니다. 그럼에도 공공 주도 공급만 고집하면서 종합적인 접근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주당의 경직된 대응이 대통령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부정적 입장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단언컨대 이 정권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시장의 수요 공급을 무시하고 인간의 건강한 욕망을 짓눌러 집값을 천정부지로 치솟게 만들어 결국 청년들과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은 이 정권의 과오는 결코 씻어지지 않을 겁니다. 종부세 완화는 계속 투기를 해도 좋다는 신호탄과 같다고 저는 봅니다. 사상 유례 없는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이제 국민의 천불이 나고 있는데 이런 민심을 거꾸로 해석하고 집값 오르는 신호를 보냈다는 것은 그동안 부동산 정책을 역주행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문제의 핵심을 좀 모르고 있는 것 같다는 지적도 나왔고 민심을 좀 거꾸로 해석하고 있는다 이런 야당의 표현들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갈팡질팡하니까 아예 좀 여야정 같이 모여서 협의를 해보자 이런 의견을 내기도 했는데 민주당이 여기에 답을 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여야정 협의체 민주당이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시장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3기 신도시 물론 경기도에 대부분 이 택지가 있습니다만 서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들이고 이사 대책 같은 경우는 서울의 역세권 고밀 개발이 핵심이거든요. 그럼 서울시장의 동의가 없으면 서울시장의 협조가 없으면 정부가 주도하는 여당이 주도하는 공급 대책 그대로 성사시키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사 대책의 부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토지 수용도 완료가 안 된 상태잖아요.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실무적인 실리적인 이유도 있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부동산 정책은 특정 정당의 어떤 당리당략에 따라 좌우될 것이 아니라 좀 길게 보고 우리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여야가 진즉 머리를 맞댔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동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책 기조나 방향이 달라도 너무 달랐기 때문에 마주 앉아봤자 사실은 뭐 건설적인 대화가 되기 힘든 국면이었습니다만 4.7 재보궐선거 여당의 참패 이후로는 그러한 기조가 좀 변화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율할 것은 조율하자. 예를 들면 1주택자나 이 실수요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꾸준히 주장해왔던 것이고 여당에서도 그 부분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니 어느 정도로 이 LTV를 완화해 줄 것인가 이런 건 여야정 협의체에서 미리미리 논의를 하면 국회에 발의하고 통과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만약에 이걸 거부한다면 여당에서는 정치적인 이유로 본인들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자인하기 싫어서 대화의 창구를 막았다 이런 비판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은 민주당이 화답해야 글쎄요.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이게 과연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서울시와 국토부 협조 당연히 필요하죠. 왜냐하면 뭐 이건 기본적으로 여야를 떠나서 그동안 해왔던 거기 때문에 정부와 뭐 지자체의 관계라고 보고요. 사실 지금 나온 것 중에 이제 공급 대책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아마 이번에도 추가 발표에도 논란이 될 것 같은데 발표하면 결국은 정보가 미리 새느냐 아니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국회에서 여야가 협의해서 신도시를 결정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출 규제 완화는 물론 논의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만 이거는 아마 금융위 소관인 것 같은데 재산세, 종부세는 또 어떤 면이 있냐면 결국은 법을 바꿔야 돼요. 법 바꿀 때는 국토의 상임위 올라가거든요. 소위에서 합의돼서 올라가기 때문에 특히 세법이라든지 이런 뭐 세금을 올리거나 내리는 문제들은 대부분 보면 여야 합의 처리 왔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본다 그러면 국회에서 논의는 제가 보기에 법과 관련된 것들은 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것들은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아마 이번에 우리 민주당에서 나온 것 중에 임대사업자 혜택 부분 축소하는 부분이 있어요. 임대사업자 혜택을 지난번에 축소할 때 이게 뭐 소급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뭐 양도세라든지 아니면 재산세라든지 사실 임대사업자 갖고 있는 집이 100만에서 160만 채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런 문제, 그러니까 입법과 관련된 것들은 제가 보기에 충분히 여야 간에 상임위에서 논의하면 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민간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도 여야정 협의체 필요하다고 보는 게 지금 서울에서 오세훈 시장이 공약했던 이제 민간 주택 공급 확대, 재건축 재개발 단지들이 많이 몰려 있는 지역이요. 여의도, 강남 그리고 노원과 목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강남 정도를 제외하면 여의도도 영등포 구이기 때문에 현직 국회의원이 민주당이고요. 노원 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리고 목동이 있는 양천 전부 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과 이 민주당의 이 지역 국회의원들 간의 원활한 협조를 위해서라도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서 단일된 입장이 나오면 이 입장에 대해서 서울시의회가 반대할 명분이 없어지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힘 따로 민주당 따로 추진하게 되면 지금 서울시의회에서 109명 중에 101명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네. 속도가 안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이런 협의체 만들자는 이야기가 나오면 적어도 제가 말씀드린 영등포 지역이나 노원, 양천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들은 찬성하면서 그 협의체에 몸담고 싶어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마치 이제 오세훈 시장이 뭐 야당 대표냐 아니면은 뭐 무슨 이거 같은데 보통 그렇게 되면 협의는 합니다. 왜냐하면 단체장하고 국회의원 협의를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면 해결되는 문제인데 그거를 마치 그러니까 그 오세훈 시장이 갖고 있는 뭐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어떤 규제 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를 만들어야 되느냐. 그건 좀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물론 서울시 중요하고 우리나라 제1의 단체장은 맞습니다만 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한 단체장의 어떤 공약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야정 협의를 만들어야 되냐. 그건 저는 좀 아니라고 봐요. 여야 간에 풀 문제, 국회에서 풀 문제와 단체장과 국회의원이 풀 문제는 다르다. 지역구 의원과의 풀 문제는. 저는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민주당에서 특위가 열리고 또 여야정 어떤 협의체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근택 변호사, 장혜찬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 하면 되나? 그 원내대표와 당대표가 같은 지역에서 뭐 영남 지역에서 동시에 나오는 게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당 대표와 원내 대표가 대한민국 안에서 나오는 건 문제가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잘 부탁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야, 악수해보면 안다고 그러네. 매일 경선해야겠어요. 우리 원내 지도부라든가 몇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고 그 특정 지역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특정 지역에 대한 어떤 그 우리 후보자님들의 뭐라 그래 의견이랄까. 아마 특정 지역이라는 표현은 영남을 지칭하는 것으로 저는 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영남으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고맙게 생각해야 되고 지지자분들께 감사함을 표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역의 지지의 수준을 영남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자라는 그런 의미였다고 저는 받아들이고요. 그런 노력을 위해서 저희가 가이층 노력을 해야 되고 네, 이상입니다. 조금만 더 하세요. 조금만 더 뒤로. 그냥 3분만 하자. 3분을 해요? 오히려 우리가 스스로 영남당이라고 말을 쓰는 순간 우리가 여당의 프레임에 좀 갇힌다. 정청래 의원이 그걸 아주 역이용해서 우리 보고 영남 꼰대당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 스스로 이런 표현을 앞으로 더 이상 써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영남의 베이스 캠프에서 전진기지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야 된다. 영남은 주요한 우리 베이스 캠프다. 그래서 김기현이가 가장 베이스 캠프의 책임자다. 그렇게. 우리가 대선 승리를 하려면은 계층 간, 세대 간, 지역 간 외연 확대를 해야 됩니다. 지역 간 외연 확대하는 데 있어서 영남이 이번에 뭐 당대표가 되고 원내대표가 되는 것보다는 이 중부권에서 그리고 영남이 아닌 곳에서 이 원내대표 나오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둑으로 말하는 포석이 아닌가. 이 베이스 캠프에 사람이 많으면 안 되거든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문재인 정권 4년이 지난 지금 조용히 제대로 준비해온 일꾼입니다. 저는 수도권의 이미지를 가진 영남 출신입니다. 수도권의 이미지의 수도권 출신, 영남 이미지를 가진 영남 출신보다 당의 외연에 훨씬 도움이 되는 저는 수도권의 이미지를 가진 영남 출신입니다.
여성가족부는 결혼을 하지 않고 홀로 출산하는 비혼 단독 출산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김종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송인 사유리 씨는 지난해 일본에서 결혼하지 않고 정자를 기증받아 아이를 낳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선 불법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윤리지침을 보면 인공수정 시술은 원칙적으로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비혼 여성은 시술을 받을 수 없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비혼 단독 출산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저희 건강가정 기본법이라든지 민법 등에서의 가족 개념이나 범위는 이런 비혼 출산을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기본적인 목표는 모든 가족들이 차별되지 않고 함께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우선 오는 6월까지 대국민 설문조사를 합니다. 이를 토대로 윤리적 쟁점 연구가 필요한지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 혼인, 혈연, 입양만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현행 법률 개정도 추진합니다. 동거 커플과 돌봄과 생계를 같이 하는 노년 동거 부부,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위탁가족과 같은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민법 규정에서 아예 가족의 정의를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번에 그 건강가정기본법상의 가족의 범위나 정의 규정을 확대하게 됐을 때 실제 다른 법에서 적용되고 있는 차별적인 인식이나 이런 부분들에게도 좀 더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는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가구가 줄고 대신 1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가족 형태가 다양화하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여성가족부는 또 다문화 가족이 문화, 인종,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차별이나 편견에 시달리지 않도록 혐오 발언 금지 조항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YTN 김종균입니다. 네, 방금 들은 소식입니다. 정진석 추기경이 89세를 일기로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정진석 천주교 추기경은 천주교 서울대교구 제12대 교구장을 지냈고요. 또 오늘 밤 10시 15분에 서울 성모병원에서 노환으로 선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 추기경은 2006년에 김수환 추기경에 이어서 우리나라의 두 번째 추기경으로 서임이 됐습니다. 관련 소식은 들어온 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신선 배송이 늘면서 아이스팩 사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플라스틱 성분으로 만든 아이스팩 사용량이 많아서 환경 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개훈이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이스팩을 뜯어보니 젤리 형태의 덩어리가 가득합니다. 기저귀나 여성용품뿐 아니라 아이스팩의 소재로도 사용되는 고흡수성 수지는 물 흡수성이 뛰어나 물과 결합해 냉매로 사용할 경우 얼음보다도 냉기 지속성이 좋습니다. 하지만 자연 분해가 어려워 재활용이 쉽지 않은 건 단점으로 꼽힙니다. 한국소비자원이 32개 유통사를 대상으로 아이스팩 사용 실태를 조사해봤더니 12개 업체가 배송 중 온도 관리를 위해 고흡수성 수지 아이스팩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물과 전분, 소금으로 채운 친환경 아이스팩을 사용한 사업자는 17곳이었습니다. 또 소비자원이 직접 온라인에서 신선식품을 주문해 동봉된 아이스팩 57개를 살펴봤더니 10개 중 4개는 고흡수성 수지 아이스팩이었습니다. 친환경 아이스팩의 사용 비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환경 오염을 초래할 수 있는 고흡수성 수지 아이스팩도 여전히 많이 사용되는 실정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개별 판매사가 취급하는 아이스팩의 종류를 플랫폼 사업자가 통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친환경 아이스팩으로 교체하는 데 추가되는 비용도 개별 판매사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아이스팩은 별도의 분리수거 규정이 없어 종량제 봉투에 버리거나 뜯어버릴 경우 포장지는 비닐류로, 충전재는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하수도에 버렸을 경우에는 이것들이 이제 미스트랙 플라스틱이 일종으로 이제 되어서 작은 생물들의 아가미를 막거나 기도를 막거나 해서 상당히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플라스틱 내용물을 쓴 아이스팩에는 폐기물 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을 환경부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YTN 개훈입니다.
밤사이 서울 등 중부지방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다만 비구름의 뒤를 따라 황사가 유입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내일 출근길에는 반드시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구름 많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낮 동안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높게 치솟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12도, 대전 14도로 예상되고요. 낮에는 기온이 20도를 웃돌며 포근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20도, 대전 24도, 대구 25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에는 전국에 또다시 비가 내리겠고요. 중부지방의 비는 토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정진석, 추기경 선종 관련 속보 이어지는 뉴스에서도 계속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나이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